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출근길 중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호우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를 앞두고 있는데 강한 비를 주의해야 할 지역 어딥니까? 네, 우선 현재 서울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남 북부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74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면 지금도 서해상에서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강원도 평창과 횡성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도 한때 비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에도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중부 곳곳에 산사태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의 이동을 피하시고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한편 태풍 개미는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와 함께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방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처럼 강원 남부에 호우경보가, 중북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현황과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현재 비 상황 역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어딘가요? 네, 현재 호우경보가 발령된 강원도 평창에는 시간당 44mm, 횡성에 시간당 21mm 등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이렇게 충남 북부에도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을 다소 누르면서 이 중북부 지역에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진 게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서쪽에서 유입되는 비구름대가 밤새 수도권과 강원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려 중북부 하천 곳곳에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횡성 오산교에는 새벽 4시 10분을 기준으로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쯤에는 밀물대 바닷물의 높이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남 영암과 무안 등 4곳에는 폭풍해일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지금은 폭풍해일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중부 서해안에는 지금도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비바람 피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오전까지는 수도권 등 중북부에 강한 비가 계속된다고요? 네, 다시 한번 레이더 화면 보시면 현재 서해상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를 뿌리는 이 보라색과 남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전까지 경기도와 충남 북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80mm 이상, 충남 북부에 60mm 이상, 서울과 인천, 강원 등 중북부에 10에서 6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지난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덮친 집중호우에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철원군에선 차량에 갇힌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안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비를 입은 소방대원들이 물속에 잠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옮깁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원도 철원군에 갑자기 쏟아진 비로 물이 불어나며 차량이 도로에 고립된 겁니다. 못 나오고 차가 물이 잠겼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현장 출동했습니다. 한때 차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밤 철원군에는 시간당 74.2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전송해야 했지만 강원도는 문자 전송 지역이 아니어서 실제 발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경기 가평군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는 경기 가평군 가평역 사거리 주변에서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져 소방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1시간쯤 뒤 이번에는 경기 가평군청 주변에서 도로 옆 현수막 게시대가 기울어져 차량과 사람의 도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자정부터 경기 북부 지역 8개 소방서와 함께 상황 대책반을 운영했습니다. 비뿐 아니라 바람도 거셌습니다. 실제 새벽 3시 50분 기준으로 인천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 이 여파로 인천과 서해 섬들을 오가는 일부 배편이 통제되거나 지연 출항해야 했습니다. YTN 안보라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함구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에서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시세조정 혐의 인정하십니까? 투자심의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재판부는 영장 심사 종료 7시간 만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경쟁사인 하이브에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 주가가 높아지도록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553차례 고가 매수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김 위원장은 SM 주식 장내 매수 안건을 승인하긴 했지만 자세한 매수 방식이나 과정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는데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른바 시세 조종 의혹 정점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김 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넘기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해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원아시아 파트너스 지모 대표는 모두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은 흑수저에서 공룡 IT 플랫폼을 일군 벤처 신화의 입지 전적 인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 경영쇄신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계속해서 권민석 기자입니다.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은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 등과 함께 벤처 1세대로 꼽힙니다. 1998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인 한게임을 설립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게임과 네이버가 합병한 뒤 공동대표를 역임하다 2007년 퇴사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3년 만인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해 또다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유년 시절 가족과 단칸방에 살았던 김 위원장은 한때 재산이 15조 원을 넘어 한국 최고 부자로 거론될 만큼 흑수저 신화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의 경쟁자는 다름 아닌 페이스북과 아마 트위터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거의 모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에도 직면했습니다. 먼저 이런 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안팎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계열사를 20여 개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김 위원장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면서 당분간 경영 쇄신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이 SM엔터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엄격한 대주주 요건을 규정한 카카오뱅크 일대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등 다른 검찰 수사도 남아있어 선장 잃은 카카오엔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지 기자와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며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의 2심 선고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지난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항소심 선고도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제약 유통사 임직원들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짬이에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데 1심은 녹십자 등 6개 업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지지를 선언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지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대세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백악관 정원에서 열린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 코로나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전격 발표 이후 첫 공개 행보에서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And I am first-hand witness that every day our President Joe Biden fights for the American people, and we are deeply, deeply grateful for his service to our nation. 해리스는 백악관 행사를 마친 뒤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첫날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하루 만에 당 핵심 인사들까지 해리스 지지 대열에 속속 합류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인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SNS를 통해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찍은 사진과 함께 거대한 자긍심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의원들도 해리스 지지에 속속 동참했습니다.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she could beat Donald Trump, and I'm very excited about how quickly people are coming together to support her candidacy.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혔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해리스를 지지하는 등 대세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도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해 바이든이 사퇴한 일요일 하루에만 해리스 앞으로 6,700만 달러, 우리 돈 930억 원이 쌓였습니다. 2020년 이후 민주당 하루 모금액 기준으로 최고 기록입니다. 후보 지명 절차 논의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획득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발표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어느 것에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결정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은 평가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 관계에 기여한 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 책임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밝히며 이번 비극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틀 국장은 자신이 비밀경호국을 이끌 최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수학 원대를 받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충격을 줬죠. 대형 입시학원들은 이 문제들을 사들여서 수십만 원짜리 족집게 교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험생들이 불법 교재 공유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각종 입시학원의 자료들이 공유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교재를 살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여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 채널의 이용자는 벌써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학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교재 불법 복제가 이젠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성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텔레그램 접속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불법의 장으로 내몬 건 어른들이죠.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유착 관행은 이미 그 뿌리가 깊습니다. 신문은 이를 사실상 망치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짚습니다. 또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개막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유의 나라 프랑스,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열리죠. 그런데 파리의 자유와 낭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림픽 축제에 어떤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걸까요? 네, 파리의 에펠탑 근처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철제 바리케이드 뒤로 행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들이 보입니다. 방문객들은 미리 신청한 QR코드가 있어야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노트르담 대성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요즘 한산하다고 하는데요. 역시 개막식 행사 준비로 관광객들의 입장을 통제한 여파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검문하고 통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파리 도시 전체가 올림픽 공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테러를 차단하기 위함이죠. 네, 오죽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군인들이 파리에 모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교통체증까지 심해졌습니다. 네, 파리 시민들은 왜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울상입니다. 여기에 감시용 드론까지 경기장 주변을 맴돌 예정인데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현지에선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시민 절반 이상이 파리를 떠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푸드 중에 하나, 불닭볶음면. 하지만 너무 맵다는 이유로 덴마크에서 리콜, 즉 회수 조치가 됐었죠. 그런데 이 K특공대의 노력으로 리콜이 철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함께 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 회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제조사인 삼양식품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좀 맵긴 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걸 파고든 겁니다. 조리하다 보면 소스가 봉지나 그릇에 묻죠. 소비자가 섭취하는 캡사이신 함량은 결국 좀 낮아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덴마크의 리콜 조치가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게 하는 데 특히 신경을 더 썼습니다.
우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 덴마크, 3개 중 2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또 그전엔 불가능했던 식용 금박의 베트남 수출도 정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민관합동 규제 외교가 해외 빗장을 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K푸드가 각국에 진출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역대 최다를 찍었습니다. 이들이 대학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데 그 배경이 뭔지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세대라고 하죠.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수업에 익숙했던지라 대면 의사소통을 다소 어려워하는 세대입니다. 굳이 학교를 다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한 학생이 적지 않죠. 자퇴 등으로 고등학교를 떠난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세대가 하나둘 대학생이 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학업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다만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 학생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들은 또 고교 내신 성적이 없죠. 이 때문에 등급을 환산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문은 이로 인해 불거지는 입시 형평성 논란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입니다. 킥보드 셔틀부터 딥페이크까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킥보드 셔틀은 전동 킥보드 앱을 통해서 사용료를 떠안게 하는 건데요. 새롭게 나타난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이렇게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올 상반기의 검거한 건수만 1,344건입니다. 작년보다 30%가 늘어났습니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이 학교폭력 유형 중에 가장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62%가 증가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청소년 성범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도박과 마약 범죄도 함께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따져보면 초중고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여름방학을 맞아서 범죄 알림 시스템인 스쿨벨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학교폭력 절대 있어서는 또 안 되고요. 근절되길 바랍니다. 7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공개 조사는 특혜라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경호 문제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진 점과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부각하며 허울뿐인 소환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바지총장이 된 지 이미 오래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경호 문제를 고려한 마땅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오히려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런 탈법적인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패싱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당권 도전에 나선 나경원, 윤석열 후보도 방어전에 가세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이 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발언인 것 같아. 사실 중요한 게 조사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조사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검찰의 출장 조사가 아니었느냐며 날을 세웠고. 검찰이 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그냥 해명한 거.
여당은 조국 대표나 권양숙 여사 등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태도를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한 것도 검찰 내부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영부인 검찰 조사를 특혜라고 지적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6일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모바일 ARS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각 4명과 1명을 뽑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오늘 바로 확정되지만 당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오는 28일 최종 승자가 결정됩니다. 앞서 당원 투표율은 전체 당원 84만 1000여 명 가운데 40만 8천여 명이 참여해 48.51%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충남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나섭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오늘 충남 부여군에서 비닐하우스 농가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과 함께 큰 수해를 입은 호남 등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각 지역구에서 피해 복구 지원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대선과 경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퇴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특히 사퇴 발표 후에 지금 민주당에 기록적인 후원금이 쏟아져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일요일 하루 동안 6,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30억 정도의 모금이 들어왔고요. 사실은 왜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계속해서 응원했었지만 6월 17일 날 있었던 CNN TV 토론, 특히 그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노쇠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심어줬지 않습니까? 이후로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트럼프의 2기를 막고는 싶지만 마음 줄 데 없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의 다시 열화와 같은 성원이 시작된 것 같고요. 이것은 보면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2020년 9월에 미국에서 굉장히 그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루스 긴스버그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 대법관이 그날 타계하셨을 때 그 바로 다음 날 한 7천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이 민주당이 들어왔던 그 다음 기록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4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안에 어마어마한 후원금도 몰리고 또 앞서 전해드렸듯이 민주당 내 해리스 부통령 대세론이 확장하고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비상입니다. 아마도 이번 대선 역시 쩐의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아무래도 미국은 주도 50개고 그러니까 영토의 넓이도 우리나라의 한 42배 정도 되잖아요. 사실 TV에서 하는 광고 같은 것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데요. 굉장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최근의 트렌드, 그래서 선거 자금 모금 트렌드를 좀 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억 9천만 정도 모았고요. 트럼프가 1억 4천만, 바이든이 1억 9천만 정도 모았다가 그러니까 바이든 캠프가 좀 더 많이 모았었죠. 그랬다가 4월에서 6월 사이로 한정해서 보면 트럼프가 한 4억 3천만, 바이든이 3억 2천만. 그래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 왜 역전이 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대세론이랑 좀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조지 클루니 같은 유명한 열혈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 아주 큰 손들도 바이든 대통령 그 TV 토론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이 지원은 당분간 좀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 그 사퇴 후보 사퇴 이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이 어제 오늘 사이에 다시 역전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판세도 그런데요. 여전히 뭐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한 10분 남았는데 한 2점쯤 지고 있었는데 예. 한 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의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구나. 그러나 예. 여전히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고 예. 점수는 한 점 지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의 사퇴 발표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 또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를 두고서 뭐 어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사퇴는 이미 뭐 선반영이 됐다 시장에, 혹은 아직도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0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이 저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선거가 지금 106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민주당 후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예. 여당 후보 아직 결정이 안 된 이런 선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금융시장에서 생기는 일이 뭐였냐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좀 올라가고 네. 미국 금리가 그다음에 달러가 약간 강세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이 다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통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한번 역전의 기회가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트렌드, 강달러와 미국 금리 상승의 이런 트렌드가 향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후보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전국 단위 지지도를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제 되게 재밌는 서베이가 나왔던 게 경합주 중에 하나인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 제도니까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합주 중에 하나인 조지아주에서의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현 부통령이 한 5% 정도의 차이, 이게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차이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차이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 경합주에서 어떤 흐름들이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거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흐름을 좀 계속 살펴보자면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유력설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크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친가상자산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승 흐름은 있는데 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했을 때 살짝 빠졌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올라가는 모멘텀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혹은 민주당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을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올라가는 모멘텀이 좀 약화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저희가 명심해야 될 거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선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은 언제나 좀 생각해 두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네. 자, 경제 정책, 해리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이 뉴욕타임스가 소개하는 기사도 싣기도 했거든요. 좀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일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바이든 정부와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바이든과 좀 다른지를 볼 필요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가진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굉장히 친화적이고요. 중산층 재건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낙수 경제라고 하죠.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한 낙수 경제.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것들이 잘 되면 결국은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건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IRA 칩스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 들여오는데 되게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중산층을 재건함으로써 한마디로 동네에 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게 생기면 굳이 대학 가지 않아도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 이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도 당선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면에서 더 진보적이냐?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정책 같은 데서 조금 더 진보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정책에서 조금 더 진보적일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도 사실 대통령이 된다면 저희가 프레지던시라고 대통령의 얼굴을 가진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생각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오바마가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이유가 있는 침묵일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전까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거물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지지를 선언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있고요. 네. 아직까지 지지 표명 안 한 미국의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그리고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같은 사람은 아직도 지지 선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 선언 안 하는 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중요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당당하게 후보가 되라. 그래야지 조금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지 조금 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을 뭐 지지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꼭 바라볼 것은 아니고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혹은 다른 민주당의 경쟁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을 누르고 대통령 후보로 당당하게 나아가라라는 의미도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은 그 경쟁자의 연장선으로 미셸 오바마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뭐 경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김에 미셸 오바마의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낮다고 보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안 한다고 했었고 사실은 미셸 오바마라고 사실은 뭐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만 해도 굉장히 뭐 국무장관도 하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데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후보 등록을 한 후 경선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지금 타임테이블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뭐 등판 가능성이 좀 낮지만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는 높게 나오는 거야? 그거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어떤 바람, 그녀에게 바라는 것이 또 있고요. 이분 자체가 자서전을 써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투영돼 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이분이 후보로 등록하고 나와서 뛸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사퇴 발표 후에 뉴욕 증시 첫날 표정은 어땠습니까? 3대 지수는 다 상승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수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면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하락했는지 제가 보기엔 하락한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보는 것이 에너지 헬스케어주들이 좀 하락한 것이 보이거든요. 반대로 기술주들이라고 부르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은 상승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시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냐에 따라서 에너지 헬스케어는 대표적으로 친트럼프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랠리가 엎치락뒤치락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적인 스윙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는데요. 국내 소식입니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결국 구속을 됐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작년 2월에 SM엔터테인먼트가 시장에 나왔을 때 두 회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인수하려고. 하나는 하이브였고 지금 BTS가 있는 하이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카카오가 달려들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개 매수가를 하이브가 12만 원, 주당 12만 원을 써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세 조정을 해서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제 그 카카오에서 샀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범수 의장이 알고 있었느냐, 혹은 이것을 용인했느냐.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지금 용인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의 운명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서 아마 카카오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겁니다. 골목 상권 침해부터 해서 뭐 경영 관련된 이슈들 뭐 얘기 많이 하면서 카카오가 지난해 11월에 경영쇄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김범수 의장이 다시 경영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준법과 신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윤리 경영하겠다라고 했고요. 올 3월에는 카카오의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쇄신 작업을 가지고 있었던 과정에서 지금 수장이 이렇게 빠지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첫째로는 이런 경영쇄신의 방침들이 굉장히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로는 더 크게는 카카오가 최근에 핵심 계열사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매각한다. 그리고 AI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향후에 뭐 매각 관련된 이슈들, 신산업 관련된 이슈들, 다음 먹거리 이슈들이 올스톱될 가능성. 당분간은 이런
하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범수 이제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 지위 내려놔야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서요. 만약에 법률 위반이 있으면 이걸 박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카카오 지분, 카카오 법인 지분이 한 27%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요것이 김범수 위원장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향후에 적격성 심사에서 좀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주력 사업이었고 매각이 포함되지 않은 대표적인 계열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지는 카카오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이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위기들이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최근 카카오 한 3개월 주가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카카오가 그렇다면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괜찮았을까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던 카카오가 여러 가지로 플랫폼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한계들, 시장에서의 경쟁자들과의 한계들을 노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다가 경영 리스크까지 지금 나온 상태여서 네. 향후에 카카오 주가는 횡보하거나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여러 리스크를 겪고 있는 카카오의 이야기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의 중장년층은 서울시 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인구 집단이지만 퇴직을 앞둔 이들의 노후 문제도 커다란 사회적 고민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중장년 세대와 역량 있는 인재가 필요한 업체들을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박람회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게시판에 붙여진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이들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며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층 시민들입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중장년층의 열기도 청년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사실 면접도 잘 안 봐주거든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경비는 사실 일자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전공을 살리셔서 멋지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싶어요. 올해로 2회를 맞은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는 70여 개 기업,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중장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기업들은 역량 있는 베테랑 인재를 뽑는 기회가 마련되는데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현장에서 95건의 채용이 성사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장년층의 경력과 연륜이 곧 기업의 경쟁력의 시대가 됐다며 민간 기업과 협력해 중장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장년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또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 콘텐츠를 확대하고 노후 설계를 위한 퇴직 라이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출근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